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신행 김태기 교수님의 국제경제론, 국제경제 강의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3절 한국무역의 변화인데요. 그냥 가볍게 국제경제학 하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과 추이를 좀 알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볍게 보는 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우리나라가 이제 1차, 2차 등등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을 시작했는데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대체형, 그러니까 국내에서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런 방식을 하는 나라들도 있었거든요. 당시 남미에 해당하는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는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을 실시했어. 사실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죠. 어느 방식이 더 나을 것인가 막 우려를 했었는데 이러한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정책이 오히려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방형 이런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수출과 수입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동하게 된 거야.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많이 하게 되면 경제 사이즈 규모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특히 수출과 수입이 GDP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게 되는 것을 증가율로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출을 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습니까? 우리 17페이지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자, 우선 첫 번째 경제성장 과정에서 생산을 확대할 수 있어. 시장이 커지는 거죠. 생산을 확대한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더 나가서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지 우리가 생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가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외화 획득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쵸? 달러라고 하면 달러를 획득할 수 있는 하나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여러 가지 장점도 있긴 할 겁니다. 자, 우리 그림을 보면 수출과 수입이 GDP보다 빠르게 성장했는데 1985년 이전까지는 수입이 비중이 수출 비중보다 커서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어 있는데 점차 적자가 지속되다가 우리나라 외채가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출할 거리는 별로 없고 해외에서 막 수입만 하고 하다 보니까 외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죠. 여기 그림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출과 수입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 수입이 더 크죠? 얘가 수입이야. 파란 색깔이. 요 검정 색깔이 수출입니다. 수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예, 맞습니다. 수출보다는 수입이 좀 더 이렇게 큰 상황이 되어 있었다가 그 다음에 여기 약간 80년대 초반에 여기 뒤바뀌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죠.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좀 상황이 좋았죠. 소위 말하는 삼저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환율이나 여러 가지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낮은 상황에서 수출이 수입을 딱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96년도에 또 수출이 수입을 넘어섰는데 이때는 뭐야? 우리나라가 IMF 되면서 경제가 이렇게 팍 폭망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없어가지고 외국 물건을 사실 못하는 거야. 근데 오히려 기업들은 그때 이렇게 막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또 이때 환율이 팍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수출이 점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013년 요때 되면서 우리 17페이지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수출의 비중이 점차 GDP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세계 금융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출 수입 이런 것보다는 세계화, 반세계화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래프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13년부터 점차 감소하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살짝 눈으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한국의 국별 죄송해요. 국별 수출입 구조 한번 보시면 1980년 이전에는 수출이 주로 이제 미국과 일본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미국과 일본이 거의 한 60에서 70%까지 올라갔고요. 중국은 거기 보시면 오히려 90년대만 해도 수출 비중이 어떻게 돼 있다? 우리 책 18페이지 거기 가보시면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데 0.9%였었대. 그러니까 중국이 0.9%. 언제? 90년대까지만 해도 1990년대 이렇게 있었는데 2018년에 거의 30% 가까이 되면서 1위로 올라서게 되었고요. 그리고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 비중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일본이 비중이 굉장히 컸어. 뭐 수입은 거의 뭐 대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년대 3.2%에서 뭐 다 중국에서 웬만한 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20%까지 크게 증가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무역에서 미국, 일본 전통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국가들이고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가 넘고 약간 무역의 편중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편중도가 너무 심하게 되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19페이지 가보시면 지역 편중이 너무 심화되면은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대외 교섭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져. 대외 교섭력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잖아. 우리 바게닝 할 때 바게닝 파워가 약해져. 저 나라에서 미국이나 일본, 중국말을 잘 들어야 되지. 야, 너네 우리 교역 안 해주면 니네 뭐 수출 주도형 개방 경제 뭐 니네 가진 게 뭐 있어 이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뭐 좀 다변화를 해야 되는데, 자, 거기 그래비티 모형이라고 있습니다. 중력 모형이라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경제 규모가 언제 수출과 수입이 잘 됩니까 하면요, 중력이야. 자, 두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여기 두 개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는 규모가 클수록 작은 규모에 있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교역이 더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먼 거리에 대해서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자, 그래서 중력 모형, 끌어당기는 모형 생각하시면 경제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그리고 지리적인 거리와는 반비례입니다. 가까운 국가일수록 더 교역을 많이 해.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과 커지는 거는 중국과 일본의 거리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경제 규모가 되게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 모형으로 잘 설명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봐주시고요. 자, 국가별 여기 수출입 비중이 표로 나와 있는데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80년대는 중국의 비중이 거의 0.1이었는데 굉장히 커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죠.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상품별 수출입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1960년대만 해도 옛날에는 주로 거기 나와 있는 수산물, 광산물, 식료품, 원료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후진적인 수출 유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1970년대가 되면서 이렇게 공산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면서 1차 상품보다는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수출을 할 때 그 상품의 구성이 과거에는 인건비가 싸니까 노동 집약적인 제품이었었는데 점차 자본 집약적인 어떤 제품으로 생산 비중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살짝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검정 색깔이 뭐야? 노동 집약제를 수출하는 그 비중인데 점차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본 집약적인 재화가 점차 비중이
올라가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분류기호도 나와 있는데 요 그림 살짝 체크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국의 무역과 소득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8억 달러였어. 근데 2018년에 6,048억 달러가 되니까 750배나 수출이 증가했어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니까요. 네, 대단한 거죠. 자, 1인당 국민소득은 1970년에 257달러에 불과했는데 2018년대는 거의 3만 달러를 넘어서게 됐으니까 이것도 엄청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림에서 보시면 바와 마찬가지로 약간 거기 우리 책으로 가보시면 20페이지에 거기 수출과 관련한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자, 세 번째 줄 거기 보시면 1인당 국민소득의 얘기가 좀 더 나와 있습니다. 257달러에서 94년도에 10,000달러를 넘어섰어. 94년도에 1만 달러를 넘어서요. 넘어서고 근데 이제 요때 이제 샴페인을 너무 팍 터트려 가지고 약간 IMF 외환 위기를 맞게 되고요. 외환 위기를 96년도 요때 금방 나왔네요. 맞게 되고 98년에 7,989달러 10,00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위기로 떨어졌다가 다시 거기 보시면은 90 뭐 금방 회복도 했죠. 98년 이후에 다시 금방 이렇게 회복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경상수지라는 것은 바로 수출에서 수입을 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21페이지 가보시면 경상수지의 어떤 시간별, 연도별 변화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게 거기 보시면 몇 가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대요. 몇 가지 특징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볼까요? 자, 첫 번째. 한국의 경상수지는 세계 경제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에 되게 의존적입니다. 두 차례의 석유 파동과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경상수지가 악화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0년대 후반 삼저 현상 우리 거기에도 나와 있죠. 유가가 싸고 저금리 여기 다시 보면 저유가 뭐 세 가지가 낮은 거야. 저금리, 금리가 쌌습니다. 돈을 빌려서 뭐 투자하거나 이럴 때 좋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저달러라는 이러한 삼저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경상수지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다가 뭐 영향이니까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환율의 변화가 경상수지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자, 86년에서 89년에 환율이 하락하면 경상수지가 적자가 다시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하고요. 또 전환되면서 적자로 전환되었다가 이렇게 해야죠. 자, 환율이 올라가야지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하면 경상수지 적자가 되었다가 적자가 되면서 외환위기가 되면서 환율이 팍 올라갔거든요. 거의 700~800원이었다가 막 1,50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때 환율이 너무 올라가니까 외국에 막 유학생들이 다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경상수지는 다시 흑자로 이렇게 흑자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셋째, 1970년 이후에 전반적으로 경상수지가 개선되어 오면서 이 경상수지의 변화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경제의 지속적인 어떤 성장 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경상수지는 대외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경쟁력이 또 강화되면서 또 대외 시장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무역과 관련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4절에 국제경제학의 주요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